안녕하세요. 예, 경희대학교 허동윤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국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전후한 호국기의 우리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6월에 미군은 군사 고문단 500명만 남기고 철군을 단행합니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설의 제목이 아시아의 위기, 미국 정책의 시험대란 연설 속에서 한 구절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동북아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우리의 극동 방위선은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과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 군도까지 이어지는 선이다. 그러니까 섬들을 잇는 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반도가 제외됐다라는 오해를 불러올 만했습니다. 6.25가 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우파 정객들이 에치슨을 공격했어요. 에치슨 연설이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다 에치슨 책임이다. 근데 과연 그러냐? 이 에치슨 라인이 나오는 이 연설문은요, 굉장히 길어요. 7,700단어에 달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한 대목,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부분에서 아까 말한 그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만 침소봉대, 요만한 침을 갖고 이만한 봉으로 만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 에치슨은 결코 한국을 포기한다는 말은 저기에서 한 적이 없어요. 한국과 대만이 그 연설문의 한 대목입니다. 군사적으로 침략을 당하면 우선 공격당한 그 나라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럼 결코 갈대처럼 약하지 않은 유엔이 개입할 거다. 그때까지는 먼저 싸워라. 한국에 대한 원조 포기나 중단은 가장 철저한 패배주의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가장 넉넉한 짓이다. 이게 에치슨의 얘기예요. 이 연설의 방점은 어디 찍혀 있었냐면요. 의회는요, 항상 예산 절감, 국방비 절감이에요. 군부도 그 군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군부하고 의회를 달래기 위해서 했던 수사적 표현인 거지 결코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게 상당한 충격이었죠. 지금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대는 굉장히 우리보다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소련이 탱크까지 지원해주고 무기 다 대주고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은 한국에 지원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유엔을 통한 건국을 하는 데서 수석대표로 활동을 해서 승인을 받아내는 혁혁한 공을 세운 장면 대표는 바로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을 받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외교잖아요. 미국에 대한 외교란 말이죠. 우리 그 국제적 승인 받는데 도와준 미 국무성 고문이었던 이 덜레스가 한국으로 가게 될 때 밥을 사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한국 갈 때 그 환송하는 장면이 사진에 남은 건데 가서 38선 좀 꼭 가봐라.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국회에 가서 안심하라고 지원해주겠다라는 연설 좀 해다오. 나중에 이 덜레스가 6.25 때 그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장면 대사의 회고에 의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비싼 밥 한 끼 얻어먹었다 그랬답니다. 그 약속해서 가서 38선 보고 그리고 국회에서 연설했거든요. 그리고 북한군 남침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이런 거 통과되게 되는데 덜레스가 많은 기여를 합니다. 38선 반드시 봐달라 이랬죠. 유명한 사진이에요. 38선 그 옆에 망원경 들고 있는 사람이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 국방장관이고요. 가운데서 저쪽 이북 쪽을 바라보는 게 이제 덜레스예요. 그러니까 장면 대사하고 약속을 지킨 거죠. 국회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6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6.25 터지기 일주일이 안 된 거죠.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다. 여러분이 인간의 자유라는 위대한 설계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가치 있게 계속 수행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사시에 군사 개입을 해주겠다라는 천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남침 유도 음모설은 허구에 불과한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면이 덜레스에게 미국이 지원을 약속하는 연설을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일어난 게 6.25 전쟁이에요. 자, 6.25 전쟁은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입니다. 내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빌워예요.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전은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이 내전이라고 했을 때는요.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정당한 쪽이 있고 그렇지 못한 쪽이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정당한 쪽은 어디죠? 노예제 해방을 외친 북군이죠.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한 전쟁이었는가? 이게 정통주의예요. 그렇지 않고 불란서를 대신해서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게 수정주의예요. 이 수정주의 시각에서 보면 베트남 전쟁의 원형, 이게 6.25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6.25 전쟁에서 정당한 쪽은 내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계급 해방 전쟁인데 민족 해방 전쟁을 했다고 얘기되는 김일성 쪽이 정당한 쪽이고 이승만은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정설은 뭐냐 하면 국제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스탈린이 한 말이 나온 거예요.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한 전쟁이 아니라 스탈린과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모택동 결재받고 한 전쟁이다. 이게 요즘 시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민족 내부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가린 내전이 아닌 거예요. 국제전이고 좀 더 적확하게 얘기하면 대리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기습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남조선과 미국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저항과 국제적 지원이 동원될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아까 에치슨9에서 뭐라 그랬죠? 침략이 있으면 일단 맞서 싸워라. 그러면 유엔이 개입하겠다. 그럴 시간 주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6월 25일 새벽이었어요. 아침에 누구나 자고 있고 일요일에서 휴가 다 가 있고 그럴 때예요. 쏟아지는 비를 뚫고 전차 242대예요. 20만 병력의 인민군이 38도선 전역에서 밀고 내려왔어요.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왔어요. 우리 탱크 없었습니다. 군대 숫자도 북한의 절반도 못했어요. 전쟁 발반 하루 만에 미국은요.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현지 시간으로 25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루 뒤죠. 근데 거기선 25일이 되는 거예요. 북한 남침을 유엔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의 파괴로 규정을 해요. 평화의 파괴다. 38도선 북쪽으로 병력을 철수시켜라. 이걸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고요. 서울이 함락된 미국 시간은 27일, 우리 시간에는 28일이에요.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유엔 회원국에 권고해요. 즉 뭐냐? 유엔군 파병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결의안이 통과돼요. 6월 27일자 사진 보시면요. 손 들었어요. 찬성 반대 통과됐습니다.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는 거예요.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27일 미국은 군사 개입을 결정해요. 그리고 긴급 국가안전보장 이사회에서 29일 날 열려요. 그래가지고 38도선 이북으로 군사작전 확대와 38도선 이북으로 쳐 올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해와 부산을 확보해야 된다. 육군이 투입되기를 결정해요. 그러면서 7월 7일에는 유엔의 깃발 아래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결성되고 통합사령부가 설치돼요. 7월 13일에는 미국 주력부대가 대전을 비롯한 이쪽에서 스미스 부대니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돼요. 처음에 전황이 굉장히 불리했어요. 밀려 내려가던데, 근데 어디서 이제 그 전선이 형성되냐 하면요, 낙동강 전선, 낙동강 방어선이라 그러죠. 그게 무너졌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누구냐? 워커 장군이에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분이에요. 7월 29일 영덕에서 마산까지 이어지는 240km에 달하는 낙동강 방어선을 죽음으로 지켜라 라는 명령, 사수훈령을 내립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워커가 내린 그 사수훈령의 내용입니다. 북한군이 먼저 부산을 점령하느냐, 아니면 내가도 원서가 보내기로 한 증원병력이 먼저 도착하느냐가 문제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의 철수나 후퇴는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다. 포로가 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차라리 죽어라 거기서.
사수훈령입니다. 자, 워커의 결의가 배인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가가 있습니다. 전우여 잘 자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워커가 말한 불태전의 결의가 잘 배어있는 노래죠. 자, 이제 지켜내고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북진을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인천 상륙작전 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자, 보급선이 끊기고 지원선이 끊겼으니 북한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힘을 받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국군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인천 상륙작전 후에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에요. 이 가다듬고 인천으로 들어가서 인천을 수복한 다음에 중앙청 위에 다시 태극기가 휘날리는 서울 수복 사진입니다. 9월 18일이에요. 이후에 계속 전진을 하죠. 그래서 압록강변까지 도달해요. 근데 그때 이미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중공군은 이미 북한 내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어요. 압록강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우리가 백척간도에 놓였다가 유엔군이 개입하고 하면서 통일을 이룰 것처럼 보였던 그때, 그리고 유엔이 10월 7일 날이요, 통일된 독립민주 한국 수립을 전쟁 목표로 삼는 결의안을 내요. 이 기회에 통일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막은 게 어디냐 하면 중국입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북조선을 돕는 전쟁이라는 게 6.25 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예요. 이게 뭐냐? 항미, 누가 침략자냐면 미국이 침략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식하고 다르죠. 중국이 공세를 취하니까 중공군이요. 그 물량 공세, 인해 전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밀려가지고 미군이 철수를 단행하는데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게요, 12월 15일서부터 시작돼요. 마지막 배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만 그 철수를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하고요. 전우야 잘 자라만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고세어라 검수나. 파란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와 사절을 보았다. 검수나에도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흥남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피난선을 타고 내려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살 곳이 못 됐기 때문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중국군의 공세는, 정월공세는 계속됐습니다. 그걸 정월공세라 그러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일사후퇴가 50년 1월 4일 그 일사후퇴가 이미 됐고, 6.25가 기습남침이었고 한강철교가 미리 끊기잖아요. 예전에 처음 시작되자면. 그때 한번 고통을 당한 서울 시민들은 12월 말서부터 이미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적치하에 들어가기면은 그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아니까. 그래서 1월 3일 날 리츠웨이 주한미군 미8군 사령관이 서울 포기를 선언하자 30만 명이 다 서울을 떠나요.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끝없이 펼쳐진 눈보라 속을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자유와 저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그 선대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했는가? 이 젊은 세대들은 그걸 한번 반추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 못 살 거예요, 아마. 그게 얼마 오래지 않은 옛날이었다라는 거죠. 자, 리츠웨이 당시 그 사령관이 묘사한 일사후퇴의 참상입니다.
부교의 상하류에는 인류의 일대 비극이 연출되고 있었다. 혹한 설풍 중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얕은 얼음 속에 빠지거나 넘어져서 몸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 비참한 행렬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 이웃을 돌볼 여력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껴 오는 사람도 없었다. 눈을 밟는 신발 소리만 가파랐고 탄식만을 남긴 채 피난민들은 문자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자, 스탈린에게 더 이상 확전은 불가능하다고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1951년 1월, 그러니까 일사후퇴 이후에요. 그 즈음에서 이런 전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반드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만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군이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못 들었죠. 그리고 서울에서 바로 진격하지 않고 머물렀어요. 그 이유는 남노동 당수 박헌영이 일단 내려오면 인민봉기가 일어나서 금방 무너질 거다 대한민국이 그랬는데 봉기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대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는 꼴이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 양국 동지들은 인내심을 갖고 필요한 준비를 모두 해둬야 된다. 근데 스탈린은 생각이 달랐어요. 자, 마오쩌둥이 왜 중공군을 이렇게 많이 보냈냐면요. 국공내전 때 국민당 군대 항복한 사람들이 있죠. 적인지 동지인지 모르죠. 가서 소모되는 게 중국 내정 취하는데 좋겠죠.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죠. 가서 중국이 6.25 전쟁에서 많이 소모할수록 국력이 약해질수록 컨트롤하기가 쉽죠. 스탈린은 전쟁 끝내는 거 바라지 않았어요. 더 중국이 더 끌려 들어가서 국력을 더 소모하길 바란 겁니다. 미국은요, 끼어들기 싫어요. 어떻게 보면 발을 좀 빼고 싶어요. 이게 지리하게 왔다 갔다만 하고 결말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끝내면 우리 중국 국민당 정부 꼴난다. 미국이 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휴전이 제의가 들어오고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끝까지 결사 반대를 해요. 그때 미국이 달래려고 한 게 대제재 선언이라는 거를 해주겠다. 대제재는 크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겠죠. 그게 뭐냐면 유엔을 통해서 참전국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말이죠.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그리고 선언을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재침략할 때는 전쟁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까지 치고 올라가겠다. 이런 선언을 해주겠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이승만이 노한 거예요. 이승만이 미국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주미 대사가 82년에요. 조미 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듬해에 푸트 공사라고 최초의 미국 공사가 한국에 파견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고종이 답사를 파견한 게 보빙사예요. 민비, 그러니까 민황후의,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이, 그러니까 당시 넘버 3예요. 그리고 홍영식 두 사람이 미국 대통령 아서를 보고 절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국왕을 대하는 예와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 보죠. 저 뒤에서 서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죠. 자, 조선 책략에서 균세책을 해서 미국은 공평무사하고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나라다. 중국의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사절 보내고 이런 큰 절을 올린 이 사진이 그거 당시 우리 위정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거예요. 보빙사가 갔을 때 고종이 꿈꾼 건 뭐냐면요. 미국인 외교고문, 학교 교사, 그리고 선교사를 초빙해서 미국의 제도와 문물 받아들이겠다. 미국식 무기, 미국식 교관, 그러니까 군사훈련, 그리고 이런 거 다 받아들일 테니까 군사동맹 같은 거 좀 맺어다오. 우리 좀 지켜다오. 주변에 중국 우리 때릴라 그러죠. 먹을라 그러죠. 일본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지키려면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보이는 미국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네가 제일 나아 보이니까 우리 좀 보호해다오. 이 얘기였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딸 앨리스가 타고 있는 말은 명성황후 황후릉에 설치된 석수예요. 지금도 굉장히 큰 결례예요, 저건 사실이요. 근데 왜 명성황후릉을 보여줬냐면 일본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다오 했는데 철없는 대통령 딸은 말 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 세기 전에 한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특히 그거를
뼛속 깊이 느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지금 요 젊은 시절의 이승만 모습입니다. 고종의 특사로 1905년 8월 루즈벨트 대통령 접견 때 차림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미약조를 돌아보아 불쌍한 나라의 위태함을 건져주기 바랍니다. 루즈벨트가 뭐라고 했냐면 정식 외교 천원을 통해서 청원하면 돕겠다고 얘기를 해요. 외교권 뺏겼어요. 정식 외교 천원 어딜 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청객을 따돌리는 발림말에 지나지 않았어요. 건국 이후에 대통령이 됐죠. 최우선 과제가 뭐냐면 당시 국제적으로 보면은요, 중국이 국민당이 넘어갔죠. 공산주의가 됐죠. 소련이 뒤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일본은 못 믿죠. 고종이 원했던 군사동맹 같은 있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기를 계속 요청했어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949년 5월,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기 한 달 전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수 허대, 그래 할 수 없다. 대신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는 해다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거에 준하는 집단 방위 조약, 방위 체제. 그러니까 태평양 동맹, 나토와 같은 그거를 체결해 주든가, 아니면 상호 방위 동맹을 맺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한국을 지키겠다는 걸 공개 서약하든가. 국제사회에 이 셋 중에 하나는 해라. 아니면 이거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내가 아는 한 미국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대 이후 어느 국가와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못 해준다라니. 1950년 1월에 이름뿐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이름은 비슷하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구속력은 하나도 없어요. 전쟁 억정력도 없고, 북한 남침을 막을 억제력이 없는 이름뿐인 조약을 체결해 주는 걸로 끝냈어요. 53년 1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근데 전쟁이 질질 끄니까 미국 시민들이 지치죠. 미국 의회도 이거 의미 없는 전쟁에 왜 자꾸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기 종결, 전쟁 조기 종결을 공약으로 내선 아이젠하워가 당선되고, 그 두 달 뒤인 53년 3월에는 전쟁 계속하라고 하던 스탈린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 협정이 있죠. 큰 물살을 타는 거예요. 급진전이 되니까 미국하고 중국군 팽떠화이, 중국군 사령관하고 김일성이 파견한 북한 대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 안 했어요. 휴전하고 나가버리면 미군 철수되면 똑같은 상황, 장개석처럼 된다. 절대 못한다. 우리는 결사항전이다. 미국 나가도 우리는 계속 전쟁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을 압박한 거예요.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해버리고, 방공포로 석방되는 모습이 뭐냐면 이승만이 미국의 의표를 찔러버린 거예요. 방공포로 석방은 제네바 조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휴전 회담하는데 제동을 거는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줄게.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해줄게. 대표를 아이젠하워가 파견했어요. 그게 로버트슨이라는 국무부 관리예요. 만난 자리에 미국이 지난 역사에 범한 잘못을 계속 찍어대면서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니들 양심 있냐? 옛날에 이랬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을 확고히 신임했지만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2번씩이나 배반당했다.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했을 때와 1945년 한국이 분단되었을 때다. 현재 상황은 다른 하나의 배반을 시사한다. 지금 휴전하고 철수하겠다는 거, 유엔에 떠넘기고 하겠다는 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에 대해 지금까지 품고 있던 무조건적 신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를 탓하겠는가?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까지 압박을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계속하다가는 또 하나의 자유중국이 되던가, 그러니까 본토 다 뺏기고 쫓겨가서, 그러니까 제주도로 쫓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40년 전 한국의 모습, 일본 식민지가 된,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가 어차피 적들에게 팔릴 바에야 차라리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우린 계속 전쟁하겠다. 휴전 안 한다. 이게 이승만이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더 이상 미국이 니들의 눈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맹국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일본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동맹조약 맺어달라. 지금 그 변영로 외무부 장관하고 그 미국 대표가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보면서 있죠.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고요.
그 미국하고 중국군하고 북한군 사이에. 그리고 8월 8일 날 가조인이 돼요. 그리고 10월 1일인가에 정식 조인이 되고 11월 달에 비준이 돼요. 다음에. 그러면서 한미 조약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1954년 11월 17일 날 비준서가 교환되면서 정식으로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사인했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표가 악수하고 있죠. 웃고 있어요. 덜레스가 그때 대표였어요. 근데 그때 덜레스가 저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약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말이죠. 우리 청년들의 피로 봉인되었다. 두 나라 청년들의 피로 봉인되었다. 상호방위 조약이 가조인되던 자리에서 덜레스가 선언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두 나라는 혈맹을 맺었고요. 그거는 한 세기 전 우리 조선 유종자들이 그 짝사랑 그렇게 바랐던 바가 이루어진 겁니다. 마침내. 자,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역사적 의미는 뭐냐 하면요. 외세에 기대서 뭘 얻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다음날, 이 가조인된 다음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승만이 갈파한 바와 같이 이 조약은 대한민국의 안보만 보장한 군사동맹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경제 번영, 우리 민주주의가 꼽히는데 이 상호 방위 조약이 굉장히 큰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70만여 달하는 그때 당시에 지금 60만이죠. 그때 70만이었어요. 6.25 직후에는 유사 이래 역사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강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약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된다라는 거, 발을 빼지 않고, 그러니까 인계철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건드리면 폭탄이 터지는 주한 미군이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돼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동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치면 미국이 전쟁에 자동으로 끌려가니까 미국과 싸울 적이 없으면 전쟁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휴전 상태인 거죠. 아직. 근데 보세요. 서울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바깥에서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불안한 데서 사는가. 우리는 6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밖에서 볼 땐 더 저거 한 거죠. 그 이유는 말이죠. 바로 인계철성 기능하던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강국의 기반을 마련했고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서 폐허를 딛고 일어났어요. 50년대.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도 당당히 진출할 수 있는 게 이때 토대가 놓여진 겁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소위 보호우산, 엄브렐러. 이 안에 한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세기 이상 아까 말한 평화가 깃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풀뿌리 시민사회 민주주의 이것도 돋아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OECD에도 가입했죠. 이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도 사실은 이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6.25 전쟁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 자, 북한의 평화 공세는 트로이 목마였다. 우리가 6.25 전쟁 있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요, 역사는 제왕의 학문이었어요. 제왕의 학문. 지금은 시민사회죠. 누가 주인이죠? 시민이 주인이죠. 그럼 시민이 제왕이 배우는 학문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역사를 판단하는 주체예요. 은감불원 제하우지세라는 그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은나라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앞나라의 하나라 때 있다. 그 하나라 때 범한 잘못을 보고 성찰해야 미래를 튼튼히 할 수 있고 미래의 우리 진로를 밝힐 수 있다. 6.25 전쟁, 우리 건국 호국 시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과오를 저질렀고 그게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울 건 뭐고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가. 자긍과 성찰 거기서 못 찾아내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38도 선을 휴전선으로 바뀌고 끝났어요. 약간 이게 일직선에서 이렇게 됐죠. 국군 유엔군 18만이 죽었고요. 인민군 52만, 중공군 몇 명이요? 90만 명이 죽었어요. 90만을 희생시켰다라는 건 뭐냐 하면요. 중국에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땅입니까?
중국의 국익에 직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90만을 죽이고도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민간인 사상자 100만이에요. 중공군보다 더 죽었어요. 우리 민간이라는 건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6.25 지금 휴전이요. 61년 전에 맺어졌어요. 1953년 7월 27일이니까. 오늘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평화공세는 항상 침략하기 전에 있었다. 자, 6.25 때 어떤 평화공세가 있었나 보시죠. 1950년 6월 11일, 2주 전이에요.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조만식 선생이요. 민족주의 운동하셨던 조만식 선생과 남노당 총책임자 김상년은 교환하자. 이런 제의를 했고요. 19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우리 국회랑 통합해가지고 통일을 이루자. 우리 북한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빗장을 풀었어요. 5월 23일 6.25 터지기 바로 직전이죠. 24시에 육군본부는 전군에 내렸던 비상경계령을 해제해요. 25일 날 일요일 아침이었다 그랬죠. 그때 우리 국군 있죠. 절반 이상이 휴가와 외박 중이었어요. 3일 만에 28일 한강 철교 폭파되고요. 서울은 적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때 서울 시민들은 아직도 정부가 발표한 얘기 이기고 있다 하는 얘기 믿고서 여기 있다가 그 피해는 누가 당했어요? 시민이 당했습니다. 6월 26일이요. 김일성이요.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박헌영 남노당 총수죠. 반역자들을 체포 처단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줘라. 무서운 얘기예요. 9월 28일 서울 수복대까지요. 석 달 동안 반동부자, 소위 반동분자로 지목된 이들은 거리 한복판에서 자행된 인민재판의 희생양이 됐어요. 이 인민재판서라고 써있죠. 7월 2일이에요. 저 써있는 사람이 김기임이라는 시인, 유명한 분이죠. 저기 그 옆에 서있던 사람은요. 그 인쇄소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에요. 근데 이 인민재판소에 끌려가가지고요. 몽둥이 세례를 받았어요. 몽둥이 세례 받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요. 옆에 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희생된 사람이요. 그리고 학살된 사람이 정부 통계만 해도 6만 명이에요. 그리고요. 김일성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인 납북을 지령했어요. 아까 흥남철승이 뭐니 지식인들 다 그리고 지주들 배운 사람들 다 뺏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거나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인들이. 없으니까 뭘 지령했냐 하면 부족한 인텔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전에 있는 인텔리를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텔리를 데려와야 한다. 데려온다는 게 뭐죠? 잡아가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단장의 미아리곡의 노래 있죠? 그때 울며 불며 맨발에 절며 끌려간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요 10만 명이 납북됐어요. 10만 명이. 그 중에는요 재현 국회의원 200명 중에 50명, 그리고 2대 국회의원 210명 중에 27명, 그리고 249명의 언론인 포함해서 10만 명이 끌려갔어요. 평양이 수복됐어요. 9.28 끌려갔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평양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끌고 올라갔어요. 사살했거나 국경을 넘었죠. 끌고. 그때 거기 형무소 벽에 이 국군이 평양을 다시 탈환했을 때 그 형무소 벽에 새겨졌던 식구예요. 절절한 구원의 외침이죠.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연만장 철의 장막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조국이여 유엔이여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다. 평양이 탈환이 임박하니까 이 남한에서 끌고 온 지식인들 있죠. 다 끌고 갈 때 거기다 써놓은 걸 나중에 지금 발견한 거죠. 국가가 구해주리라는 믿음, 유엔 국제사회가 구해주려는 믿음을 갖고 있던 분들이 지금 북한에 아직 있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요 미군 유해들 그리고 6.25 전쟁의 유해들 다 미국은 발굴해서 이북에 있는 미군 유해까지 다 모셔가죠. 최근에 우리 정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나가서 싸우죠. 죽으면, 국가를 위해 죽으면 가족에 돌아가야죠. 그 약속이 없으면 누가 싸우겠어요. 지금 우리 그거 못 지켰어요. 이분들의 관심, 우리 먹고 살기 힘들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을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 안 했단 말이죠. 이웃의 고통에 눈 감았어요. 국가나 시민사회나. 지금 이산가족 찾는 거 외에 피랍자 송환이나 이런 거 납북자 이거 지금 우리 관심 갖고 있죠. 이제 제대로 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너무 늦었다라는 게 만시지탄이죠. 두 번째 교훈 뭐냐?
우리 6.25 때 다 부서졌죠? 전국토가 불탔죠? 그나마 어려웠던 저기에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 국제사회의 원조였어요. 자, 저기 멀리 중앙청 보이죠? 그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부서졌죠? 거기 지금 아주머니도 허리 굽히고서 뭐 찾죠? 못이라도 하나 건질 거 있나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요, 50년대 때 양말 백열전 등에 이렇게 깃고요. 해진데 그 바지 같은 거 이렇게 기워 입는 거 많고 점심 굶는 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꿀꿀이죽이라는 거 얘기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풍요로가 이만큼 누리는 데가 없을 겁니다. 어디 나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1950년대는요 우리가 암흑시대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그러니까 중세를 암흑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사 할 때.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중세가 암흑시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대를 돋보이려면. 50년대는 산업화나 민주화를 일군 세대들, 그게 자기 공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50년대는 암흑시대예요. 근데 산업하고 민주화하고 50년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싹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죠? 판자로 막아놓은 위에 지붕 없습니다.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저게 피난학교예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어요. 60년대 때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우골탑으로 불렸어요. 농부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농토하고 소예요. 소뼈로 만든 탑이 대학이었어요. 그 인재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딛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도 이루고 경제번영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50년대는 저런 희망이 움트든 시기였어요.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가 OECD에 진입했죠. 그때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전에는요 수도가 아니라 그 펌프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펌프 물을 풀려면은 이 한 바가지 물을 떠넣어야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삐걱삐걱 하다 보면 물이 콸콸 나와요. 그 물을 뭐라 하냐면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 원조가 바로 콸콸 쏟아지는 그 물의 마중물이었어요. 우리의 생명수를 주는 그 국제 구호단체가 준 급식하는 거예요. 그게 52년 6월이에요. 60년 전이에요. 자, 지금 주는 게 구제품이에요. 구제품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멋으로도 사입더라고요. 이 구호품으로 들어왔던 입던 중고 의료들이요. 그거를 지금 미군 병사가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불과 60년 전 모습이었어요. 도움의 손길을 내면 21개 유엔의 회원국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반세기 만에 경제적 번영과 다원화된 풀뿌리 시민사회를 일굴 수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라든가 터키라든가 타이, 그땐 잘 살았어요. 필리핀, 다 그때 우리 지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벼는 이곳으로 고개를 숙입니까? 쳐듭니까? 숙여야죠. 우리 번영의 밑거름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국제사회에서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되돌려야죠. 사람이라면. 결초보훈의 소명을 띠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을 당하거나 전쟁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있으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되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결초보훈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주는 교훈 세 번째가 뭐냐? 건국과 호국 시대의 생존 전략. 아까 이승만이 구사했던 전략. 아직도 유효한 거 아닌가? 요즘 있죠? 한참 뜨거운 게 방공식별구역. 들어보셨죠? 그걸 갖고 이제 예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부딪혔죠. 지금 G2라고 하는 건 중국하고 미국이죠. 이 두 고래가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끼어 있죠. 우리 살 길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변하는 위치가 있고 변하지 않은 위치가 있어요. 뭐냐? 지정학적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지경학적 위치는 엄청 변했어요. 천선지전, 하늘과 땅이 뒤바뀐 거. 이게 뭐냐? 우리 6.25 났을 때 원조 없이 못 살았죠? 다 기워 신었죠? 지금 우리는 수출 못하면 죽죠? 우리 시장은 최대 시장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한테 우리가 중국의 국익에 우리랑 충돌할 때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부분이 있죠. 자, 지정학적 위치는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그건 두 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왜? 뛰어다가 저쪽 어디 태평양에다 갖다 놓을까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 우리 통일될 뻔한 거 막은 게 누구죠?
중국이죠. 그럼 그렇지 않게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양쪽에 다 해가 안 된다라는 걸 할 수 있는 현명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죠. 껴있다고 우리 주변에 만만한 나라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외교 전략과 튼튼한 자각력을 갖추는 게 살 길이에요. 무슨 수를 해도 한국을 먹고 싶어 했던 게 한세지전 지금 일본이죠. 약육강식의 시대에 영원한 적도 없고 우방도 없어요. 있는 건 뭐야? 국익이에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때고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정체성을 함양시켜주기 위해서. 고대에 우리가 만주 지배한 게 자랑스럽다 얘기하는 건 너무 멀어. 그죠? 조선시대 그것도 멀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가 자랑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예요?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60년 만에 식민지였다가 OECD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가 다 놀라는 거고 배우려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긍해야죠. 단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서 지키고 목숨 바쳐 지킨 가치가 뭔가 그거 알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범한 과거가 뭔가 제대로 얘기해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시민사회 지키고 이 앞으로의 번영을 더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고 이제는 역사 모두가 재앙이 됐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기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교양의 책무예요. 임진왜란 끝나고 우리가 졌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유성룡이라는 우리 선조께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써서 후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징비는 뭐냐면 징전비후예요. 앞일을 징계해서 훗날에 대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국과 호국 시대의 역사의 징비록을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아셔야 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